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딱딱한 역사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요거는 놓쳤을 것 같다라고 하는 허를 찌르는 한번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는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몇 개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가 있을까 하다가 글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생방송 중간에 그 라디오 생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심의실에서 웃으시면 안 돼. 딱 이랬어요. 진행자 반응이 이랬어요. 심의실에서 바로 그 생방송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정정 발언하고 사과하라고. 왜요? 왜 일본어 잔재를 쓰시냐? 나 사과 못 한다고. 왜? 바리깡은 일본어 아니라고. 일단 하라고. 끝까지 안 했어요. 아니, 바리깡은 일본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예요. 이거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바리깡이라고 해가지고 빵빵빵 누르는 그 홍크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클락슨인 거와 같이. 근데 우리가 이제 어음깡, 와리깡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바리깡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일본어 아니에요. 프랑스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을,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녹화 방송에서는 편집해 드러내면 돼요. 근데 생방송 중에는 뭔가 결론을 내야 돼. 내가 사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다라고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립국어원에서도 자기들도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무, 일본어예요. 일본어라기보다 일본어 발음이에요. 그 나무에서 나는 진액 있잖아요. GOM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네덜란드어로 이제 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네덜란드의 난학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네덜란드 단어를 많이 차용해서 빌려왔겠지요. 근데 GOM이라는 그 곰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김치를 기무치라고 하는 것처럼 곰물 고무라고 발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고무신, 고무장갑 다 일본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 난감한 게 뭐냐면 우동과 이 뭐라고 할까 이 오뎅은 못 쓰게 하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고무는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돈가스 100% 일본어예요. 돈가스레스에서 나온 거요. 이것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게 이런 면이 있었어? 라는 걸 몇 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짠. 요즘 현찰들 안 쓰시죠? 근데 의외로 현찰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인물을 잘 안 보시죠. 색깔이든지 배추 색깔 같은 거 아니면 금액만 보시면 되잖아요.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그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 10,000원짜리 지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지폐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그 지폐들은 그 주인공들이 인물이잖아요. 아니 왜 건물 쓰면 안 되냐? 에펠탑, 다보탑, 광화문 이런 거 쓰면 안 되냐? 솔직히 논란이 좀 있긴 있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중립적인 건물들, 북한산, 한라산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냐? 못 써요. 위조가 쉬워요. 봐봐요. 제가 딱 어떤 그 지폐가 있는데 안에 다보탑이 있어요. 제가 다보탑을 아주 정교하게 그렸어요. 진짜 다보탑과 약간 2% 부족한 다보탑 구별할 수 있으세요? 힘들어요, 이게요. 근데 인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가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약간 눈 사이가 남이석 씨처럼 좀 모였네? 바로 눈에 띄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서 대부분 국가들에서 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인물들을 써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인물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15도 이렇게 틀어져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위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제 왕들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하잖아요. 6.25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조선의 왕들의 어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존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부산 피난 과정에서 부산에서 다 홀라당 다 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진짜 오리지널 왕 얼굴 보고 그린 진짜 얼굴들은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태조 이성계는 진짜고, 영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도 오리지널이고, 철종 같은 경우에는 반만 남아있죠. 이렇게 타서 요거고. 근데 요 세종대왕의 얼굴은 진짜 세종대왕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뭘 만드냐면 표준 영정이란 걸 만들어요. 왜냐면 얼굴을 잘 모를 때 중구난방 뒤죽박죽, 아유, 세종대왕은 난 내 생각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니야, 내 생각이 이렇게 생겼어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됐고 정부에서 딱 정해줄 테니까 요대로 공식적으로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 표준 영정이에요.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은 누가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쓰려고 하다가 또 이제 그 초상권과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니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그리셨어요. 두 가지가 논쟁이 돼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그 김기창 화백의 친일 행적, 실질적으로 그 친일 반민족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김기창 화백이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대표적인 거. 그 1943년도면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가지고 벌써 태평양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난리를 일으킨 후에요. 태평양 전쟁이 1941년도에 발생을 했으니까 43년도에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병력도 모자라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젊은이들을 다 강제로 끌고 갔겠죠. 그러려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냐? 엄마, 아빠, 나 죽으러 가요. 가 분위기가 아니라 그들 표현에 따르면은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은 영광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김기창 화백이 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시작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로운 신문이었어요. 대한매일신보라고 해서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사람이 러일 전쟁 취재하러 한국에 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너무 수탈당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측은지심으로 안 되겠다. 러일 전쟁 취재고 다 필요 없고 난 여기서 신문사 차린 다음에 한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나는 그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해서 차린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예요.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이 영국인인데. 또 당시에 또 일본과 영국이 동맹관계였거든요. 영일 동맹이라고. 동맹국 국민이 사장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신문 그 논조를 썼어요. 그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채 보상 운동 다 그 대한매일신보가 주도를 했어요. 우리가 빚을 갚아야지 살 수가 있다. 또 어디에 또 의병이 일어났다. 알려주면 거기 또 사람들 또 지원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이 영국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 나라 국민이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좀 손 좀 써야. 그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약간 난감하잖아요. 동맹국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재판을 해요. 거의 유일한, 거의 뭐 사상 유례가 없었던 출장 재판이었어요. 영국 판사, 변호사, 검사가 지금 그 서울 정동에 있는 영국 대사관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해요. 출장 재판. 안 했으면 출장 왔습니다. 재판이요. 그런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상하이에 있던 영국 조계지가 있었거든요. 중국 상하이에. 거기에 있던 영국 감옥에 가둬 해요. 베델을. 베델이 약간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거기서 이제 지병이 도져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유언이 뭐였냐면 대한매일신보를 끝까지 살려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이롭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니스트 베델의 묘는 지금 저기 합정동에 있죠. 홍대. 거기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묘가 있어요. 가시면은 그 한자로 대영국인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베델의 묘라고 써 있어요. 한번 시간 가시면
되시면 가보세요. 근데 이 베델 사장이 죽은 다음부터는 일본이 하하하하 눈에 가시가 빠진 거잖아요. 바로 인수해가지고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한 빼버리고 매일신보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철저하게 친일신문으로 만들어버려요. 어우. 여기에 1943년에 김기창 화백이 축이병이라고 쓴 이런 이 구호를 단 딱 봐도 조선인 청년이에요. 전장에 나가는 아주 감격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양옆에는 부모로 추정되는 그 노인네가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들 일본 천황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파이팅! 요거로 게임 끝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니 뭐 먹고 살려고 그림 그린 거다고 뭐 아니 당신 같으면 그 먹고 살 돈 뭐, 화가인데 그림 그려야지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런 논리면은 윤봉길 의사 뭐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는 바보예요.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독립운동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시대를 안 살아봐가지고 그들의 결정을 우리가 이해 못한다. 당신이 그 일제강점기 살아봤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딱 일제시대고 다 떠나가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기주의자예요. 남을 생각 못하는 측은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인정해버리면은 나머지 우리 독립투사들은 다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논란이에요. 김기창 화백이 저걸 그렸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안 보여드리지만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김기창 화백 얼굴과 거의 똑같아요. 자기 얼굴을 그렸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설이에요. 근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딱 두 개 비교해 보죠. 와우. 에요. 여우. 그 김기창 화백이 그런 그 표준 영정에 따라서 이 10,000원짜리 또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도 있죠. 이순신 장군 그 옆에요. 그것도 그 표준 영정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 뭐라고 할까 한번 결론을 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친일 행적을 한 화가들이 그린 표준 영정들이 많아요. 장우성, 정우성 아니에요? 장우성이라고 또 다른 친일 화가가 있었어요. 똑같은 시기에 결전미술전이라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결전이잖아요. 가자! 일본을 위해 싸우자! 예전에 우리 반공 포스터 같이 그린 것처럼 때려잡자 북한 두더지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와, 그거를 그리는 약간 관에서 주도를 한 미술전이 있었어요. 결전 미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친일 화가요. 장우성 화백이라고. 그 사람이 그린 표준 영정이 참 놀랍게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에요. 여기까지. 자, 다음 여러분께 보여드릴 흐뭇한 사진은 바로 5만 원권입니다. 참 본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액권이잖아요. 근데 그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의 최고액권은 그 나라의 중흥을 일으켰든지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든지 정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인물, 그 나라 하면 그 사람, 영국 하면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인물을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도는 다 마오쩌둥이지만 마오쩌둥을 최고액권으로 써요. 인물로 그 모델로요. 신사임당 율곡 이의 어머니, 자 좋습니다. 근데 절대로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액권의 모델로 등장할 뭐가 있을까요? 업적이라기보단 자격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죠. 현모 양처다. 현명한 어머니고 양처. 뭐 정말 좋은 와이프였다.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와이프는 미안해요 어머니, 아들 못 낳아가지고 모델이 못 되셨네.
나머지 뭐 조선의 수많은 뭐 이순신 장군 어머니는요, 응? 많잖아요.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뭐, 아닌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이 한국은행에서 신사임당을 최고액권 5만 원권의 모델로 썼던 이유는 딱 그거예요. 현모양처였다. 훌륭한 어머니였다. 율곡이를 키운 어머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걸 그리신 분은 이제 일단 그 친일 작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왜 그러니까 모든 화폐의 주인공들을 다 조선시대 인물로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을 빛낸 위인 백인들 1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언제까지 대기를 해야 돼요? 물론 뭐 근현대사 인물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무슨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떠나서라도 울진문덕 장군, 광개토 대왕 많잖아요. 근데 왜? Why?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현모양처의 대명사였다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였을까? 봅시다. 일단 알려지기는 신사임당의 본명이 신인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신모씨예요. 사임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호라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거든요. 자기가 졌어요. 이거부터가 현모양처가 아니에요. 여자가 자기 호를 직접 짓는다? 여보, 뭐야? 내가 짓는다는데 당신이 뭐야? 에요. 오죽헌 있잖아요, 강릉에. 평산신 씨 집안, 강릉에 정말 잘 나가는 그 집안 출신이잖아요. 강릉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쭉 다 살았어요. 결혼도 했겠죠. 결혼은 그 덕수이 씨 이원수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진짜 이름이 이원수예요. 그 시댁은 파주예요. 경기도 파주. 그럼 원래 우리 상식으로는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강릉 오죽헌을 떠나가지고 파주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요. 안 갔어요. 계속 강릉에 살아요. 처갓댁에. 이거부터가 현모양처가 아니에요. 자, 이 신사임당의 아버지 이름이 신명화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는데 자기 딸들이 고생하는 걸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보단 약간 급이 떨어지는 사돈댁을 정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해서 그래야지 자기 딸이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덕수이 씨 집안과 이제 그 뚱뚜루루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한번 상견례 좀 해보시겠습니까? 연락이 됐는데 물론 덕수이 씨 집안도 지금도 엄청나게 잘 명문가예요. 덕수이 씨 율곡 이가 덕수이 씨잖아요. 아버지가 덕수이 씨니까. 그렇죠. 또 이순신 장군 또 덕수이 씨예요. 근데 이제 그 신사임당의 아버지였던 그 신명화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우리 딸이 별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덕수이 씨인 이원수랑 결혼을 시켜요. 근데 안 가 파주로요. 글 공부를 시켜요. 글 공부를 시키는데 계속 이 이원수가 낙방 계속 낙방을 해. 그랬더니 아직도 강릉에 있던 이 신사임당이 뭐라고 했냐면 이원수 보고 너 합격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거 칠거지약에 걸려요. 감히 유교사회에서 부인이 거의 남편이 쫓아낸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현모양처란 표현은 우리 표현이 아니에요. 조선 시대 내내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키워드 쳐가지고 현모양처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현모라는 표현은 가끔씩 나와요. 정말 어진, 현명, 엄마. 양처가 따로 나오거든요. 양처는 좋은 부인이 아니라 노비와 결혼한 양인 신분의 부인으로 양처가 나와요. 따로따로. 이거를 합친 게 누구냐? 현모양처가로 합친 게 바로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 나름대로 뭐 혁명을 단행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롤을 딱 정해준 거예요. 여자는 집에 앉아가지고 출산하고 애 키우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다. 딱 하고. 이거부터가 약간 또 표정 달라지시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만든 표현이 원래 일본이 만든 표현은 두 개 바뀌어가지고 이제 양모 현처였거든요. 요거를 1906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요. 요 표현을. 근데 이제 그 양처 현모보다는 현모 양처가 발음이 편하다 보니까 점점 형모 양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표현이에요. 자, 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사임당이 아들 율곡 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엄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키우는지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 신사임당이 굉장히 그림 많이 그리고 시 쓰고 문학 작품 활동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 시간에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방임 교육의 대명사예요. 무슨 뭐 근데 좋은 엄마 방임 교육했다고 나쁜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모 양처의 그 롤 모델의 그 엄마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죽을 때 신사임당이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남편 이원수가 왔을 때 남편은 또 그때 또 바람을 또 펴요. 이원수가. 어머나 한양 갔다가 강릉 오는 길목에 그 강원도 산속의 주막에서 권씨라는 주모랑 주모 아이고 또 오셨어 이원수 이 웬수야 이제 왔냐 하면서 거기서 바람을 펴요. 하여간 죽기 직전에 신사임당이 이제 그 유언이 뭐였냐면 이원수를 딱 앞에 앉혀놓고 나 죽거든 재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이론을 쫙 이론을 정리를 해요.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재혼하면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재혼하면 안 되고 재혼하면 안 되고 재혼하면 안 되고 재혼하면 안 되고 이거가 만약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로 올바른 여성이었다면 그 조선시대 때 쫓겨나요. 칠거지약이라고 있죠. 여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근거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이 많아도 쫓아낼 수 있어요. 진짜로 말이 많으면 쫓아내도 돼요. 지금 죽기 직전에 남편한테 이것 때문에 재혼하지 마, 이것 때문에 재혼하지 마, 이것 때문에 재혼하지 마. 칠거지약이에요. 아까도 말씀 안 드렸지만 시부모 안 모셨잖아요. 파주에 있는 쫓겨나요. 남편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냈잖아요. 쫓겨나요. 이게 무슨 양처예요. 현모 시 쓰고 있었다니까요. 그림 그리고. 근데 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원수는 신사임당이 죽자마자 그 주모 있지 않습니까? 권모 씨와 재혼을 합니다. 첩으로 들어와요. 여기에 율곡 이가 당연히 내 아빠만 아니면 진짜 그래가지고 율곡 이가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요. 진짜로.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리. 내가 진리가 뭔지 머리 깎고 출가해보자 해서 스님이 돼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속세로 돌아오셔가지고 유교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과거 시험을 보시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게 율곡 이 반대파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너 한때 머리 깎고 그 출가한 그거 아니냐. 근데 무슨 뭐 네가 무슨 성리학에 됐고 이게 다 그 아버지 이원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사임당은 그 5만 원권의 그 주인공이 됐던 근거였던 현모양처라는 표현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전혀 근접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선시대 최고의 여권 신장 페미니스트였어요. 남편 네가 알아서 밥벌이 네가 하고 자식들 너희들 알아서 공부하고 엄마는 그림 그리겠다 예요. 이거를 우리가 현모양처란 이유로 5만 원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지는 솔직히 퀘션 마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장례식이 열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상주와 가족들이 입어야 한다는
삼배 수의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죽은 사람한테 입혀요? 원래 지금 삼배 수의는요, 지금이야 무슨 뭐 그 약간 그 상조 시스템이 약간 왜곡이 돼가지고 굉장히 비싼데, 비싼 건 엄청 몇 천만 원씩도 하더라고요, 저거. 오씨. 삼배는 원래 싸요. 싸요. 굉장히 저렴한 옷감이에요. 저거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싸구려 옷을 입혀서 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조선시대 때, 조선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장례 문화가 뭐였냐면, 고인이 돌아가시면은 아시죠?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옷이든지 가장 비싼 옷을 입혀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예법이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복식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옷. 뭐로 연구하시는 줄 알아요? 그림 가지고 연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묘 같은 거 이장할 때 나오는 거기 우리 저 돌아가신 분이 입고 계신 옷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연구하세요. 열어보니까 이런 옷들이 입고 있더라. 어차피 살아생전 입었던 옷들이시니까. 만약에 모든 조선인들이 다 삼배 수의를 입었다고 하면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삼배만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월화의 공동묘지 있잖아요.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 입고 피 흘리고 칼 물고 이거 우리나라 문화 아니에요, 이거요. 소복을 입을 리가 없어요. 여자 시신들을 한테 다 소복 입혔으면은 복제 연구할 필요 없다니까요. 소복만 그리면 돼요, 그냥요. 그러니까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 입히고 하는 것도 일본 장례 문화고, 특히 공동묘지란 건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공동묘지가. 봐봐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상의 메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상의를 이제 메고 이제 모시러 가겠죠. 여기가 지금 강남인데 예를 들어서 저 망우리까지 간다.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가 거기? 그래서 대부분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묘는요, 가족묘는 집 부근에 모셨어요. 그래야지 뭐 기제삿날 이제 아니면 뭐 명절날 가서 거기 가서 차례 지내고 성묘할 거 아니에요. 차도 없던 시절에 강남에서 망우리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성묘하러 가자! 거의 강행군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우리 문화에서는 집 주변에 우리 조상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묘도 관리를 하고 거기서 차례도 지내고 또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부터 일본이 도로 이제 그 구획을 정하고 토지를 수탈하려고 하는데 곳곳에 이제 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파묘를 하려고 해도 우리 조상님 땅 하면서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조상님 땅에 손대면 뭐 차를 날 죽이고 지나가라죠.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묘지 만들지 말고 우리가 어떤 구역을 정해줄 테니까 여기에만 공동묘지를 만들어라 해서 일제가 강요한 것이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월화의 공동묘지 보면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칼 물고 공동묘지에서 나오죠.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일본 귀신이에요. 말이 안 통해. 안 나타나, 난다 그래. 뭐야 이거 꺼져 하면 돼 그냥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인이 입었던 생전 입었던 옷 가운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이가 저랑 비슷한 연배들 계신 것 같은데 강시란 영화 기억나세요? 네. 이거 강시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죠? 그 옷이 뭐예요, 그게요? 청나라 관리 복장이에요. 고위 공무원 복장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어서나마 좋은 관리 복장하고 가시라고 해서 그거를 중국에서 수의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다 강씨들이 그거라니까요, 이게요. 똑같아요, 우리도.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요. 상주들이
삼배 옷을 입어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싸구려 옷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심효살이라고 해서 뭐 보통 기본적으로 3년 동안 그 죄인이다. 그래서 겨울에도 그거 하나 있거든요. 삼배 옷을.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입는 최악의 가장 싸구려 옷을 이걸 왜 부모님한테 입히냐고요, 이걸. 이거 이상 전 개인적으로 최악의 불효가 없는 것 같아요. 불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등장을 했냐면 이것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본 문화보다 조선 문화가 약간 한 단계 하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너희는 죽어서라도 비단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뭘 입냐? 그 상주가 입는 싸구려 삼배 수의를 입어라 라고 강요를 한 거거든요. 좋다. 일제시대 때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그 상주들이 찾는 완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완장. 또 일제가 강요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장례식이었어요. 특히 3.1운동 이후에 사람들 모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뭐 할지 모르니까. 근데 장례식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야 모두게 사람들 모두게 하면 네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 모였을 경우에 상주와 또 형제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다르거든요. 멀리서 봐도 누가 상주고 누가 그 밑에고 표시가 나게 완장 차라데스 해서 만들어진 게 상주 완장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볼까요? 짜잔. 요즘도 여러분들 저기 명절 때 그 후삐 이런 데 가면은 그 명절 때 보면 시엄마 기피용 깁스 세트 같은 거 팔거든요. 아, 이상한 거 알려드렸네. 아, 진짜 팔아요. 한 10,000원에서 5만, 비싼 거 5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깁스 세트 있잖아요, 이게요. 그거를 딱 이제 차요. 그러면 깁스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 무슨 정형외과까지 글까지 있어요. 정형외과. 찍어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전 붙여야 되는데 팔이 뽀사져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거기에 시엄마가 야! 팔 뽀사져서 빨리 와서 전 붙여. 그러면 진짜 나쁜 엄마죠. 속에서는 아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 사기인 것 같은데 해도 아유 내년에 와라 아가야 하겠죠. 이게 왜 명절이에요. 저는 그 명절 홍보 사진 찍을 때마다 그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보면은 항상 서울역 KTX 앞에서 때때 옷을 입은 젊은 부부와 아이가 손잡고 아이는 깡총 뛰고 히히 웃으면서 기차 타는 모습이잖아요. 과연 저 부인은 저 웃으면서 기차를 탈까? 아니 뭐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은데 대목이래요. 추석과 설날 이후에는 24시간 전화 대기. 상담 언제든 해드립니다. 그게 왜 명절입니까? 명절은 온 가족이 다 즐거워야 되는 게 명절이죠. 저렇게 혹시 제사상이라든지 차례상 차리시는 분 계세요? 네. 자, 이거 봅시다. 근본부터 볼게요. 공자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요때가 공자님이 활동했던 때가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개판이었어요, 진짜. 개판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또 이건 말씀드리려고 개판이 멍멍 개판이 아닌 거 아시죠? 개판. 그 한국 전쟁 때 그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꼴꼴이 죽을 나눠줘야 되는데 피난민들이 시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급소에서 자 여러분들 배급소 문 열기 5분 전입니다. 줄 서세요. 판 열기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배급소 개판 5분 전이라 뛰자 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마다 야야야 저거 봐라
보고서 문열기 개판 5분 전인갑다. 저 사람 뛰는 거 보소. 그래서 나온 게 개판이거든요. 멍멍 개판 아니에요. 오,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좋은 거 가져가시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개판이다 보니까 신하가 왕 죽이고 왕이 왕비 죽이고 왕비가 왕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답을 내놔야 돼요. 무슨 이 브레인들이요. 이 카오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때 나와요. 이 개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법과 사상.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예외 없다. 그 나오고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물 흐르는 대로 상선약수 도가 사상. 이 공자께서는 이른바 이제 육아 사상, 뭐 예법을 중시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제사 지내십시오. 조상신을 모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군군 신신 부부자자. 각자 역할을 그대로 해야지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군군 임금은 임금 역할 하시고 신하는 신하 역할 하고 그래야지 신하가 왕 죽이고 하는 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역할대로 살자고가 유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카오스가 정리가 된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 사상 있잖아요. 우리 어질인이라고 하는 거. 한자를 보시는 분 잘 봐요. PD님께서 그래픽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사람 인자에 투 어질인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계세요. 어질게 살아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기 잘 봐봐요. 한자를 보시면 사람이 2명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야지 올바른 사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이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각자 네가 아빠면 아빠 역할하고 자녀는 자녀 역할하고 이대로 하자고 신하가 왕 죽이지 말라고 해요. 이거와 제사는 별개였어요. 당시에 아직까지 그 유학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때여가지고 별의별 토테미즘, 샤머니즘, 나무에 이 기도하고 하늘에 기도하고 뭐 곰에 기도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다 됐고 정리하고 호랑이, 나무, 하늘에 제사 지내지 말고 이왕 제사 지낼 거면 딱 한 명 너 아빠한테만 제사 지내. 다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많이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균관에서 매년 얘기를 해요. 제발 저렇게 좀 차리지 말라고. 저거는 성리학 예법이 아니라고. 일단은 봐봐요. 추석 때 제사 지내는 거는 쌍놈 인증이에요. 추석은 명절이에요. 제사는 조상님 돌아가신 날에 제사 지내야 돼요. 기제사라고 해서. 추석 때 제사 지내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조선이 건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른바 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 이 제사와 관련된 양반들은 전체 인구의 20%가 안 됐어요. 20%가. 근데 조선 후기 올수록 점점점 40, 60, 70 오더니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제사 지내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 일부 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양반의 수가 인위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양반이 이른바 노비와 결혼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하더라도 엄마가 노비면 조선에서는 무조건 아빠가 영의정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은 노비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른바 노비들이 양반 족보를 샀어요. 그리고 약 150년에서 200년 걸친 신분 세탁 과정을 거쳐요. 특정 성씨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그 얘기를 하니까 내용 증명이 날라오더라고요. 종친회에서 사과하라고. 우와, 제 방송 보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마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사과해. 싫은데요?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러시냐고. 하여간 봐봐요. 점점점
절대로 신분제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봉건 사회에서 노비든 뭐 양반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빠가 노비였다? 무슨 상관이 그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노비였다는 걸 숨기려고 돈 주고 족보를 사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뭐가 부끄럽다고. 근데 점점점 이 족보를 사는 과정에서 야, 저 옆에 있는 그 만석이 걔 있잖아. 걔도 무슨 성씨 족보 샀더라야. 금마야가 샀어? 아, 짜식 웃기고 앉아있네. 야, 저 돌쇠도 샀어. 돌쇠 금만 샀어. 야, 돈 많이 벌었다, 야. 야, 저 집안에서 제사 어떻게 지내냐? 야, 저쪽에서는 뭐 돈베기도 올리고 막 그러던데 저쪽 집안에서 돈베기 올리면 우리는 뭐 고래고기 올리자고. 약간 졸부 경쟁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내 부동산 이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번 졸부가 쟤는 갑자기 무슨 뭐 저기 뭐 팔찌, 칠찌, 육지 막 이런 걸 차고 왔을 때 네가 이거면 내 가슴 파기는 발에 감어 하는 것처럼 이왕 돈 쓴 거 돈지 삐알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쪽 집안에서 돌쇠가 돈베기 올렸으면 우리는 더 화려하게 하자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거 성경관에서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홍동백서 이런 것들. 홍동백서란 거는 추정이 되는 게 뭐냐면 조선 후기 구한말에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등장한 배경은 추정컨대 이게 가장 확실한 건데 뭐냐면 일본에서 그 1150년경에 일본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원씨 집안과 평씨 집안이 둘이 붙었어요. 원평 전쟁, 겐페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도 그 이 좌우 대결할 때는 이 원평을 얘기해요. 두 집안 대결이요. 남진 나오나 같이요. 바로 이해하시네. 우리 젊은 친구들에서 H.O.T. 잭스키스 같이. 와, 요즘은 뭐예요? BTS랑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원평 양 집안의 상징 색깔이 뭐냐면 홍색과 백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대결할 때 항상 홍백전해요. NHK 홍백가왕전. 처음에 우리나라도 홍백전을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일본색이 나니까 바꾼 게 청백전이었어요. 예전에 변웅전 아나운서가 나왔던 그 MBC의 명랑운동회 청백전. 운동회 때 다 했잖아요, 그걸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들은 거야. 그 구한말에요. 야. 양쪽에 그러면 경쟁 상대인 뭐 일본에서 뭐 홍색과 백색이 무슨 대결을 하면서 그러면 홍동백서 하자고 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것 말씀드릴게요. 전 부치는 거 있죠? 아이고 참. 전 부치는 건 절간 음식이에요. 유교 제사상에는 기름진 음식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기름에 부친 전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절간에서 스님들이 고기를 못 드시니까 야채나 채소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그 기름에 튀겨서 이제 기름기를 드셔야 되니까 그 절간 음식이었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절간 음식이었던 그 전이 유교 제사상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강의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라도 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가 전 부쳐라 그러면은 딱 한마디만 하라고. 웃으면서 어머니 이 집안 원래 노비 집안인데 족보 사셨나 봐요. 전 부쳐드리죠 뭐.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유교 제사상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그 이유는 나쁘지만 여자가 음식을 안 만들어요. 지금도 종갓집, 그 정말 유교하는 종갓집에서는 남자들이 제사상을 만듭니다. 음식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유교를 믿는 양반 집안이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냥 밖에서 찜질방 가시고 남자들이 음식 만드셔야 돼요. 끝. 그리고 그 주자가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주자가 만든 그 가정에서 쓰이는 예법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사상, 차례상에
어떤 음식을 올리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과일, 포 이 정도만 올려라 끝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인이 생전에 드셨던 거 그걸 좀 올리는 게 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생전 평소에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불고기 올려봐요. 오셨다가 가실걸요? 이런 부리먹자 이거 되게 야, 나 고기 못 먹는 거 알면서 진짜 치다! 하고 또 다른 얘기지만 또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야, 지금 우리 제사상을 제대로 안 차리면 그 우리 조상님들이 노하셔가지고 너 대학 떨어져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식사 대접을 안 했다고 우리를 해코지라는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조상이 아니라 잡귀예요. 소금 뿌려야 돼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 여기까지. 다음이요. 이게 퇴계 이황 가문의 실제 차례상이에요. 현재. 요거와 앞에 거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엄청난 차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소주 좋죠. 에이. 지금 저기 우리가 먹고 있는 참 이땡 처음 땡땡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 소주 좋아해요. 자주 먹어요.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건 화학적 쓰레기예요. 소주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소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소주는요. 소자가 연소할 때 소자예요. 불사를 소자, 술주자예요. 소주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데가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안동? 그쵸. 우리나라를 벗어나가지고 세계 최초로 만든 곳. 놀랍게도 중동의 아랍. 오, 아랍? 마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서기 9세기 때 이제 아랍에서 이제 그 연금술사들이 약간 유행을 했어요. 금 만들어 보려고 뭐든지 다 끓여봤어요. 야, 금 만들어 보자. 돌도 끓여보고 나무도 끓여보고 뭐 소변도 끓여보고 다 끓여봤어요. 그러다가 발효주 와인을 끓여봤는데 바라바라바바 거기서 똑똑똑 증류가 돼서 내려오는 그 물방울을 보고 환상을 느낀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이제 마시려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약용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당시에 중동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라크라고 했어요. 아라크가 아랍어로 땀방울이라는 뜻이거든요. 똑똑똑 떨어진다고. 간단하게 발효주와 증류주 차이 말씀드리면은 발효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 막걸리, 와인 같이 과실과 곡식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누룩 같은 걸 넣고 발효가 돼서 만들어지는 술이에요. 맥시멈 16도를 안 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이 허락한 알코올 도수는 16도다. 이거 이상 안 넘으니까. 근데 16도는 뭔가 아쉬워 이게.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셔야 되고 이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도수를 높일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증류주인데 발효주를 계속 끓이다 보면은 에탄올이 따로 분리가 돼서 올라가요. 물방울이 돼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마시면은 이게 증류주가 되는데 이게 보통 45도에서 이제 막 높이는 7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알코올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 기술을 아랍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아라크라고 해서. 근데 바로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와르르르 중동을 쳐들어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방 정복을 위해 가지고. 근데 몽골인들도 술 되게 좋아해요. 마유주라고 해가지고 그 말젖을 발효시킨 술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몽골 패키지 같은 거 가시면 울란바토르 이런 데 가면 뭐 거기 가니까 한국 편의점이 더 많더라고요. 한국이야 한국. 그 마유주라고 해가지고 그 먹으라고 줘요 이렇게요. 그냥 요구르트예요. 한 2도 3도 누구 간의 기별을 이게. 그러니까 몽골인들 술을 먹고 싶은데 특히 추운 겨울에 같은 경우는 술을 먹어야지 약간 몸을 데필 수 있는데 2도 3도 가지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걸요. 또 2도 3도 같은 경우는 또 금방 썩어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중동을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쳐들어왔는데 와르르르 마셔보니까 45도?
이거다 이거 해서 몽골인들이 이 증류법을 배워서 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몽골인들이 자기가 점령하는 곳의 병참 기지마다 증류 시설을 다 만들어요. 알다시피 이제 그 몽골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일본 정벌을 위해 가지고 고려 곳곳에 병참 기지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단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도 증류 시설, 그리고 그 일본을 치기 위한 병참 기지가 있었던 안동에도 증류 시설, 그리고 일본을 치기 위한 말들 키웠던 제주도에도 이 증류 시설 총 3개를 만들어요. 놀랍게도 지금 개성술 있죠? 개성소주는 아락소주라고 해요. 아락, 중동어로요. 아락소주. 자, 이 증류소주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만들 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쌀로 일단 탑주를 만들고 청주를 만든 다음에 그걸 증류를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보통 쌀 한 가마니에 그 소주 1리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돈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굉장히 귀한 술이었어요. 이게 좀 시간을 패스트 포워드 해가지고 이제 일제강점기 얘기예요.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세금을 조선인들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술을 엄청 많이 먹는 거지 이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겠지요. 손자가 물론 썬킴도 맨날 그 소주를 마시는 거를 미리 알았겠죠. 딱 보니까 저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가양주였어요, 이게요. 집에서 빚는 술이요. 그러니까 집계가 안 돼, 이게요. 너희 집에서 얼마큼 그 술 빚었어? 몰라 임마, 가 임마가 되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면 기본적으로 가양주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드는 대량 생산한 술만 사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금 부과하기가 쉽죠. 주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특히 딱 보니까 지금 우리 일본인들이 먹기도 부족한 쌀을 소주를 만들어 먹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먹던 소주 뺏어버리면 헐크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쫙 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쌀로 만든 소주를 뺏었을 경우에 뭔가 대체품을 줘야 되거든요. 마침 그때 일본에서 대만산 타피오카, 고구마 등등을 이용해서 만든 희석식 소주 기술을 일본이 개발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있죠. 쌀도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을 발효시킨 거를 계속 증류하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면 99.999%의 퓨어 에탄올로 뭉쳐요. 요거만 남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물 탄 게 우리가 마시는 처음 참 땡땡이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소주 좋아하지만 화학적 쓰레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한번 마셔봤거든요. 그 방송 찍는다고 저 그 주정에다 물 탄 거.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무맛이에요.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레몬 향도 넣고 무슨 별의별 향을 다 첨가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술 가운데서 수질 자랑하고 대나무 죽순 필터를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는 술은 소주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류했다가 아니고 오크통에 몇 년 증류했다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거를 그 쌀과 이런 비싼 탄수화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대만과 동남아에서 나는 타피오카라고 해서 진짜 싸구려 탄수화물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냥 돼지 사료예요. 이거를 가지고 증류하고 만든 희석식 소주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딱 먹어보니까 맛은 거의 비슷하고 빨리 취하고 싸니까 급속도로 희석식 소주가 번지게 됐고 전통 소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동 소주 이런 것은 급격하게 비싸고 하니까 사멸하게 돼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부활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1965년도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을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통과를 시키면서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해요.
쌀로 술 만들지 말라라고. 이해는 해요. 뭐 저와 비슷한 연배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막 분식 장려해가지고 쌀밥 싸우면은 맞았어요 그때요. 그렇죠? 그렇죠? 보리 섞어서 와야 돼요. 이해 안 되시죠? 도시락 쌀밥 사가지고 가면 선생님한테 맞았다니까요. 맘마 쌀밥 싸우지 말라고. 근데 그 쌀 가지고 술을 만들어? 오, 노노노노노노. 아, 이건 여담이지만 이 밥 스테인레스 스탱 이거 밥그릇 있잖아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세 스푼이면 없어져요. 슉슉슉. 그렇죠? 근데 예전에 구한말 우리 선조들 사진 보면은 고봉밥 이렇게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요. 저거 위에 들어가냐고. 근데 어느 순간 요게 됐을까? 여기요? 여기 1974년도가 1975년도인가 이것도 박정희 정부가 법제화를 해요. 법으로 만들어요. 쌀 소비 줄이려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넘으면 안 된다고.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깃밥 만들어라. 요거 어기죠? 영업 정지였어요. 식당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한 게 뭐냐? 설렁탕, 곰탕에 소면 넣으라고. 원래 설렁탕, 곰탕에 소면 들어가면 안 돼요. 고기 국물 텁텁해져요. 그렇죠? 설렁탕 같은 거 드실 때 소면 많이 넣고 잠깐 기다리죠. 오래 얘기하다가 먹죠. 국물 텁텁하고 면 불어가지고 맛이 이상해져요. 이때 70년도에 밀가루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설렁탕과 곰탕에도 소면 넣어라. 밀가루 소면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65년도에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면서 더 이상은 쌀로 그러니까 모든 술을 못 만든다였어요. 그러니까 뭐 안동 소주를 내가 뭐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원래대로 그러면 뭐 타피오카나 고구마 같은 거 우리가 발효시켜가지고 소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착한 것이 오늘날의 소주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야, 너 내 삶의 활력소에 욕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식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보면은 안 돼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과 분위기와 그 주변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 소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진짜 정말 화학적 쓰레기라기보다는 그 새벽 쓰레기 정리를 다 마치시고 귀가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그 동틀 때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하나랑 딱 마시는 소주 한 잔 이게 참 삶의 낙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소주 회사에서 내용 증명이 안 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들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